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기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기식탁에서는 오늘이 벌써 중복입니다. 중복을 맞아 원기 회복 제대로 시켜주는 장어 요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카드 결제가 완전히 막히고 환불도 올스톱되면서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 플랫폼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텐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해서 특히 여행 상품 결제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2-3달 전쯤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여서 호텔과 이 항공편을 예약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환불 조치까지 막히고 원래 예약했던 여행 상품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태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제 같은 경우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은 이 커머셜 업체에서 여행 수수료를 떼고 이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모회사인 싱가포르 계열의 큐텐그룹이 자본 잠식 상태인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나 살펴봤더니 나스닥 상장을 위해 너무 무리하게 또 인수합병전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용객이 9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만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업체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월 거래액이 1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정상금 파악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됐는지 그 금액, 규모조차 제대로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모든 절차를 정상화하고 조속히 모든 이런 피해를 복구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체적 강론 그리고 대안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정상금, 여기에 이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한 사람들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네.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이제 아동학대를 당했다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처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5살 남자아이가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믿고 보냈던 태권도장에서 정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아이가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이 5살짜리 남자아이가 끝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시점이 생일을 불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에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이 5살 아이를 매트에 둘둘 말아서 거꾸로 세워놨던 겁니다. 전형적인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구체적 상황이 좀 더 전해지고 있는데 이 피해 아동이 그 당시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치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 광경을 많은 학생들이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5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이 상가에 입점해
병원에 있는 다른 이제 소형 병원에 옮겼지만 이 심장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대형병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이는 숨지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이 해당 관장 본인의 태권도장에 설치된 CCTV를 삭제해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DT CCTV를 삭제했다는 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네. 건데 이 관장이 아이를 사망케 이르게 하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계속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건요. 아이가 사망하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때 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특히 이 어머니는 아마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이 외삼촌이 만났을 때 처음 꺼낸 말이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관장 같은 경우에는 또 CCTV를 삭제했기 때문에 도주랑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이건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죄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서 참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인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6학년 담임을 맡고 계셨는데요. 한 학생의 학부모와 계속해서 한 지난 5월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교육 방식이나 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 이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끝내 했던 건데 갈등은 전혀 좁혀지지가 않아서 끝내 담임 교체 필요하다고 이 학부모가 학교 측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좀 충격을 받고 심적 부담을 느껴서 일단 지난 8일부터 병가를 내고 방학식까지 출근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 일단 우리는 선생님의 교체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수업을 받지 않겠다는 뜻에서 가족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일단 24명의 학생 가운데 절대 다수인 23명이 나흘 동안 학교에 오질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과 학부모는 2학기에도 선생님이 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신다면 등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학급 전체가 등교하지 않은 건데 이 어쩌다가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겁니까? 사실은 일단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학교장 측이나 교육 당국에서 중재를 했으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미온적 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 해당 교사와 또 갈등을 빚었던 학부모 사이에 중재를 한다고는 했지만 서로 양보를 해라, 한 발씩 물러나라. 그리고 일단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참아라. 이 정도의 대안밖에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할 것은 아니지 않았냐라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병가를 낸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졌겠는데. 네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태어난 아기 수가요. 1년 전보다 500명 정도 늘어나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네. 좀 듣고 싶어요. 어제 통계청이 5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5월에 출생한 아기 수 19,547명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의 같은 달보다 무려 514명, 한 3%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건 4월에도 52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2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태어난 아기 수가 이렇게 2개월째 늘어난 건 무려 8년 6개월 만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저효과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출생아 수가 워낙 최저치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결혼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도 출산 아기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5월 출생아 수 여전히 2만 명을 밑돌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9만 9천 명 정도로 10만 명에는 미치지가 못합니다. 이 또한 최소 수치이기 때문에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기 울음소리도 좀 들리고 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쪼잘쪼잘한 소리도 좀 들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만 되면 뭐 덥고 습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계절에는 특히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장마철 길어지면 계속 아이쿠 무릎이야, 아이쿠 허리야 네. 뭐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름철에 이 관절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극심한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 여름철에 더욱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처럼 장마와 폭염으로 후덥지근한 여름만 되면 유난히 관절 통증이 더 악화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관절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마철에 높은 습도와 그리고 찬바람이 에어컨이나 선풍기 찬바람 때문에 놔두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의 높은 습도와 에어컨의 찬바람은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붓기와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은 최명자 씨. 당시 관절 통증 때문에 계단은 오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계단 못 올라가고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못 하고요. 괜찮겠지, 주사 맞고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랬지 이렇게 아프리라고는 나한테 다가오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내측 안쪽의 연골판에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판이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골의 모양이 뭔가 굉장히 해져 있죠. 그래서 이 두께가 아까 MRI에서 보면은 50%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절염 3기 정도에 해당이 되시고 이미 많이 닳아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 나이가 58세였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65세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명자님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보다는 무릎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판에 파열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연골을 좀 정리하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 배열이 변형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관절면도 좀 좁아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관절염 기수를 4개로 나누거든요. 그중에 우리 3기 정도로 해당이 되는 관절염 상태예요, 무릎 상태가. 그래서 지금 백길성님은 더 이제 무릎이 불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다리가 있어요. 정상과는 달리 체중 부하가 한쪽으로 실리는 오자다리는 관절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제 관절을 다 달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레이드 3 혹은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길성님 같은 경우는 MRI 촬영하지 않았고 엑스레이만 촬영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우리가 관절염 기수 그레이드 3.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관절염의 기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오다리가 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생활습관 교정이나 어떤 보조기를 통해서 이 내반슬, 오다리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다리가 심해지는 것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너무 힘들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백길성님은 약물 치료로도 통증 관리가 안 되면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고려하기로 했다네요. 지금은 환자분 나이도 65세 이상이시고 거의 말기에 가까운 골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 환자분의 다리 내반슬 변형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릎 인공관절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이제 우리가 여태 고식적으로 해왔던 일반적인 인공관절이 있고 최근에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로봇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수술이 도입됐는데요. 인공관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요. 이 뼈 표면을
뼈를 절단을 얼만큼 어떤 각도로 얼만큼 깎아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뼈 깎는 정도와 양쪽에 있는 인대나 힘줄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수술이 끝나고 예쁜 일자다리를 만들어주고 그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로봇 인공관절인 거죠. 인공관절 로봇 수술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도 통증 감소와 빠른 재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공포스러웠다는 이재용 씨. 그러나 지난해 8월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골프장에 가서 카트가 조금만 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짜증이 났어요. 걷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게 수술밖에 없구나. 천상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두 발로 걷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며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건강할 때 더 지키고 싶은 관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이걸 잘 유지하시려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수술한 상태에서 아주 무리한 운동은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라든지 뭐 자전거 타는 거, 뭐 수영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는 재활 치료를 잘 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뻗정다리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뭐 뻗정다리까지는 아니어도 완전히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무릎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두 가지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인공관절을 오래 쓰기 위한 허벅지 근력 운동법을 배워볼까요? 가상의 물건, 물풍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물풍선을 내가 다리를 눌러서 터트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꽉 누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힘 푸시고 그다음에 10초 정도 유지하시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쭉쭉 당겨 주시면 그것도 허벅지 근육의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다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허벅지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살만 나요.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80 됐거든요. 그런데도 뭐 전혀 하여튼 뭐 80이라는 걸 느끼질 않아요. 통증이 있고 뭐 붓기가 있고 하는 경우에 그냥 이제 괜찮은 줄 알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거나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얼른 그 주위의 병원에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진찰 받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릎 관절 통증. 올바른 운동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 나세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52년 7월 2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2년 7월 26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퍼스트레이디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에바 페론은 194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부인으로 남편과 함께 서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는데요. 짧고 영화 같았던 33년의
불꽃 같은 인생을 이날 마감했습니다. 네, 대통령보다 사랑받았던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에바 페론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네. 그리고 영부인이 됐고 그렇습니다. 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였어요? 네, 에바 페론은 1919년 5월 7일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있었던 그 해네요. 아르헨티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이름은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였는데요. 농장 주인이었던 아버지의 혼외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영화 배우의 꿈을 키웠고 15살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과감하게 가출을 감행합니다. 5년 동안의 고난의 무명 생활을 견뎌내고 1940년 인기 라디오 드라마였던 역사 속 위대한 여인들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유명해지는데요. 그녀는 특히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큰 매력이었습니다. 여러 라디오 드라마 주연과 DJ를 맡으면서 라디오 스타가 됐습니다. 네, 뭐 워낙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애를 그렇게 화려하게 했다면서요? 네, 가수, 사진작가, 군인 등 여러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온 지 10년째인 1944년 인생을 바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트 군 장교 출신이자 아르헨티나 최초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이었는데요. 군사 정권에 떠오르는 실세였던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대지진 모금 행사를 주최했는데 운명적으로 바로 그 옆자리에 에바가 앉았다는 겁니다. 한눈에 서로에게 반한 두 사람은 무려 24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이 24살의 나이 차이가 그때 에바 페론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자기 나이의 2배가 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24살이면 우리나라에선 2바퀴 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근데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었고 와. 결국에는 2년을 넘어서 정치적인 동반자가 된다고요. 네, 에바는 자신의 장점인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 활동하던 자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페론을 지지하는 연설문을 낭독하기도 했고요. 후안 페론이 국민 선동죄로 체포됐을 때 석방을 위해 간절한 연설을 하고 새로운 아르헨타를 외치면서 총파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총파업 10일 만에 후안 페론은 석방이 됐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야,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내조의 여왕이었는데요. 에바가 후안 페론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엄청난 힘을 좀 실어줬다고요? 이 후안 페론이 피부 질환 때문에 사람들과 장시간 접촉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바는 남편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특유의 미소와 연설 능력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국민들 사이에는 귀여운 에바라는 뜻의 에비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1946년 후안 페론은 거의 반 이상은 부인의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에바 페론은 26살 최연소 퍼스트레이디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노동자 친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런 정책들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네, 후안 페론은 집권 이후에 각종 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을 무려 25% 대폭 인상하는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에바 페론도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학교와 병원, 보육원을 지어서 빈민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벌였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박물관을 짓고 많은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지금도 이 에바 페론에게 받은 장난감을 가부처럼 복원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했고 특히 여성의 투표권, 아들, 딸 균분 상속 등 여권 신장에 앞장서면서 민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살아있는 신화가 됩니다. 특히나 대중을 감동시키는 연설이 그녀의 큰 무기였죠. 네, 에바 페론은 연설도 잘했지만 이미지 연출에 참 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전문 작가를 고용해서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했고 연설을 할 때 멀리서도 대중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고 적극적인 손동작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설 능력과 대중을 휘어잡는 그 힘이 남편 후안 페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폈고 빈민들의 구원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반면에 경제를 망쳤다 이런 원성을 듣기도 했다고. 네,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무리한 정책으로 1949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페론 정권은 이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그들의 통치 방식에 반대하던 대학생과 지식인을 가두기도 하죠. 독재를 한 거예요. 에바도 자금 횡령과 사치 생활 의혹에 시달리는데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한다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드레스와 보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 가운데서도 그녀는 여전히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네, 뭐 근데 에바가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대선은 그녀가 직접 출마해라 뭐 이런 권유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에바의 지지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부통령 출마를 권유했고 시위를 부통령?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에바의 인기와 영향력은 엄청났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커다란 야심을 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에비타라는 이름이 언젠가 조국의 역사 속에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 페론의 출마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에바가 자궁암 선고를 받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재선을 위해 에바의 역할이 중요했던 이 페론은 아프고 쇠약해진 에바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아하. 에바의 지원 덕분에 후안 페론은 첫 번째 선거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가난하게 살다가 영부인이 돼서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그랬는데 그 화려한 삶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면서요. 네, 에바 페론은 후안 페론이 재선에 성공하고 취임식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군중 앞에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고요. 아이고. 그로부터 7주 뒤에 33살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에바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한 달간 장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남편 후안 페론에 의해서 정치에 이용당했는데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네. 결국은 죽어서까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미라가 됐고 그런데 이 미라가 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페론 정권은 에바 사망 후 지지도가 급락했고 결국 1955년 9월 또 다른 군부 쿠데타로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돌연 에바의 미라가 사라지고 말아요. 나중에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공동묘지에서였습니다. 1974년 11월 19일 에바의 시신은 실종된 지 19년 만에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는데요. 죽어서도 순환을 겪어야 했던 에바 페론의 미라는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국립묘지 리콜레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이 있죠. 에비타에서 슬퍼하는 국민들을 위해 에비타가 부르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가슴에 두고두고 메아리치는 노래가 됐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성녀냐 악녀를 두고 극명하게 나뉘지만 에바 페론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한 정치인이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네, 에바 페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갔군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7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5년 7월 23일은 유조선 시프린스호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초대형 유조선의 좌초로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고 이것은 당시 국내 최대의 해양 오염이었는데요. 유출된 기름은 전남 여수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면서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사건이었죠. 이 푸른 바다가 시꺼먼 기름띠로 네. 뒤덮이고 바위도 다 그렇게 되고 어패류 다 폐사하고 아이고. 또 바다 새들까지 시꺼먼 기름 막 뒤집어 쓰고 그 네.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최악의 사고가 왜 발생한 건지 사고 당시로 좀 돌아가 봐야겠는데요. 네, 이 시프린스호는 무려 14만 4,567톤급의 단일 전체 유조선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갑판 면적이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그런 큰 배예요. 그런데 1995년 7월 22일 오후 6시 원유 약 8만 5천 톤을 싣고 광양만을 출발해서 서해안 쪽으로 항해 가던 중이었는데 다음 날인 7월 23일 오후 2시 20분 전남 여수
그 소리도 앞에서 높은 파도에 떠밀려서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선체의 뒷공무니가 바닷물에 잠겼고 2시간 뒤에 보일러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았고 구멍 뚫린 선체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배가 자초가 돼서 이게 원유가 나온다면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때 시프린스에서 유출된 원유가 무려 5,035톤이에요. 이 원유가 길이 204km짜리 기름띠를 형성하면서 남해안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동쪽으로 흘러가서 울산과 포항으로까지 번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3,226헥타르의 양식장에 기름이 가득 차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무려 736억 원이었습니다. 어민과 환경단체, 자원봉사자, 해군, 해양경찰 등 연인원 16만 명이 이 작업에 나섰고 선박 8천여 척, 헬기 45대가 동원돼서 19일 동안 해상 방제 작업을 벌였는데 5달 동안 해안을 희선했지만 청정해역은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어민들이 방제 물자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대형 유조선은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가 만반의 대비가 돼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태풍이 왔어요. A급 태풍 페이가 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시프린소가 중동산 원유를 싣고 여수항에 입항했을 때 태풍이 몰아쳤는데 그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역 작업을 강행했던 겁니다. 뒤늦게 대피하던 중에 이 화를 만나게 된 건데 게다가 이 유조선 바닥이 홑겹인 단일 선체 구조여서 연안의 암초에 쉽게 찢겨나가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했을 정도로 미숙한 초동 대처도 초기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원래 이 소리도 앞바다가요. 뭐 물반 고기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금어장이었는데 이게 돌리기가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원래 소리도 앞바다는 참치병어, 갈치 이런 맛있는 생선이 안 나는 게 없는 그런 바다였는데 양식 어류들은 집단 폐사했고 갯벌에 서식하는 문어, 낙지 같은 연체동물, 폐류는 거의 멸종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당시 더운 날씨에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흡작포로 기름을 빨아들이는 작업에 한계가 오게 되니까 이 기름띠를 없애는 작업에 집중하다가 이 기름 찌꺼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는 약재를 쓰게 돼요. 이것을 이제 유처리제라고 하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살포해서 바다 황폐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름이 5,035톤인데 회수된 양은 불과 1,390톤이었고 마구 살포한 유처리제가 무려 713톤이나 됐습니다. 네, 이 삶의 터전이 바다인 어민들은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어장을 잃은 주민들은 바위나 모래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서 아주 이 생활 수단을 바꿨고요. 양식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기름 유출 사고였지만 2007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유출 사고가 있죠. 태안에서 또 한 번의 큰 사고가 반복이 됐습니다. 푸른 바다를 뒤덮는 재앙, 이 기름 유출 사고는 늘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때마다 온 국민이 나섰잖아요. 네. 온 국민이 부직포 들고 가서 바위 하나하나 닦는 그 모습이 외신에도 실리고 네.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7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4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 H자동차의 누적 수출 대수가 1천만 대를 돌파합니다. 이 기록은 1976년 국내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6대를 남미 에콰도르에 처음 수출한 지 28년 만에 달성한 거였는데요. 자동차 1,000만 대,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일단 한 바퀴 돌고 그리고도 남아요. 한반도를 2번 더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많이 도네. 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수출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동차. 그렇죠. 당당히 앞에 서게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면 참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수출 1,000만 대 28년 만에 이루어낸 업적인데 정말 대단하죠. 네, 뭐 우리나라는 전쟁 후 뭐 거의 폐허가 됐었고요. 자동차를 직접 생산한다?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텐데 H자동차 처음 어떻게 설립됐을까요? H자동차는 1940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아도 서비스가 모태인데요. 정주영 회장은 이미 그때부터 자동차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 나라의 국토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도로는 혈관과 같고 자동차는 그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 서비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돼요. 그러다가 1946년 해방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H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H자동차를 설립해서 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미국 포드사와 기술 제휴로 최초 모델 코티나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만의 차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기술력 부족의 한계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1974년 국내 최초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포니는 부품 대부분을 국내 생산했기 때문에 차값이 저렴하게 될 수 있었어요. 국내 기술 수준으로 어렵거나 시장성이 낮은 일부 부품만 수입에 의존했고 부품의 90% 이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국내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네. 아유, 포니 기억나죠? 저희 집 첫 차도 포니였는데 정말 국민차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차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게 네, 포니인 포니는 거죠. 출시 네네. 첫 해부터 포니 1이 단종된 1985년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자동차 1위 모델로 자리매김합니다.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고도 경제 성장으로 자동차 구매력이 상승하잖아요. 이때 소형차 포니가 우리나라의 마이카 시대를 여는 핵심 주역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첫 독자 개발 자동차 포니. 이게 자동차 수출의 첫 물꼬를 틀어주죠. 네, H자동차는 설립할 때부터 자동차 수출을 사업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포니는 고유 모델이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결정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출시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아서 62개국 228곳 상사에서 수입을 의뢰받았을 정도로 국제적인 흥행몰이를 하는데요. 오. 1976년 포니 6대를 에콰도르에 수출하면서 자동차 수출에 막이 올랐고 그해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 1042대를 수출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주력으로 하기 시작했죠. 네, 정부가 1976년에 자동차 산업을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 포니는 이후 1982년 7월에 단일 차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누적 생산 30만 대를 돌파했고 수출 대상국은 60개국에 달했습니다. 1986년엔 포니 엑셀을 자동차 종주국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울산 부두에서 올리브 에이스호에 선정된 포니 엑셀 1,050대가 한 달 가까이 태평양을 건너 그해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항에 도착했습니다. H자동차 미국 진출 첫 해에 16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 야. 16만 8천 대. 포니가 한국을 알리는 정말 주력 상품이 됐는데 그리고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엔진 자체 개발에 들어가죠. 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죠. 정주영 회장은 1980년대 들어서 엔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당시 일본의 미쓰비땡에서 엔진을 설계도를 사와서 제조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미쓰비땡사는 H자동차의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막기 위해서 로열티를 깎아줄 테니 엔진 개발을 멈춰달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H자동차는 1991년 5월 국내 최초의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산물인 이 엔진은 단 2명의 직원이 외국 자동차 업체에서 무시를 참아가며 이야. 엔진 개발에 기본 개념부터 배워서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그냥 엔진 하나를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H자동차의 실질적인 기술 독립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불과 28년 만에 수출 1,000만 대의 그런 위협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놀라게 합니다. 네, 1976년 첫 수출일에 1998년 누적 수출 대수 500만 대를 돌파했고요. 2004년
1000만 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자동차 품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H자동차가 싸다, 가성비가 좋다, 이걸 뛰어넘어서 내구성까지 좋다라는 걸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2000만 대 돌파는 9년 만인 2013년에 달성을 했고 2022년에 H자동차는 글로벌 완성차 세계 3위에 우뚝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730만 4천 대를 판매해서 2년 연속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의 굳건한 경제 버팀목이 되어준 자동차 수출 산업, 앞으로 세계 1위로 우뚝 서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저희 집에 첫 차 포니가 들어온 날을 기억해요. 네. 그거 이렇게 장마에 비 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나가서 자동차 커버 다 하셔. 비 안 맞으라고. 아, 나의 보물 같은. 너무 소중해서.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중복이에요. 네. 중복이에요. 대서 끝에 중복이라 그닥 그렇게 덥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덥잖아요. 오늘 같은 날 기력 보충을 위해서 뭐가 생각나세요? 일단 뭐 솔직히 그냥 다 삼계탕 생각나는데. 삼계탕 아니면 오리. 네. 오리, 돈 좀 있으면 이제 장어까지 가긴 아니면 가는데. 전복 뭐 이렇게 생각나요. 전복. 네. 제가 그 수많은 그 중복의 복다림을 드시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기는 재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장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중복맞이 장어 요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장어 부추탕입니다. 부추가요, 네. 소화를 굉장히 돕는 아릴 성분이 있어서 장어의 소화를 도와주고 장어의 맛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장어의 향을 굉장히 풍미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맛궁합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요, 바로 장어 마늘볶음인데요. 우리가 장어하고 마늘하고 만나면은요, 정말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복날에 바로 밥도둑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요리를 아주 잘 배워서 오늘 저녁에 한번 상차림을 근사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너무 습하고 덥고 이래가지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장어는 사실 밖에서 먹는 음식을 생각했는데 이거를 네.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럼요. 오늘 기대가 네. 큽니다. 집에서 잡수셔야 굉장히 맛있게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장어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어는 지금 이렇게 지금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 어머나, 장어다. 이렇게 손질이 다 되어 있는데요. 요 장어는 손질되어서 요새 이렇게 다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장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물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물에 닿아 놓으면은 장어에서 비린맛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어가 끈적끈적하다, 그럼 이 끈적임은 종이 타올로 말끔하게 닦아서 부유물을 없애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슬쩍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하는 게 장어 부추탕이잖아요. 네. 첫 번째 요리가. 네. 그럼 장어를 좀 썰어야 되겠죠. 근데 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장어가 워낙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지느러미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우리 장어 외에 장어구이나 아니면 장어 양념구이 먹다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비닐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거를 좀 말끔하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짝 날카롭기 때문에 탕으로 먹었을 때 입에 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조금 말끔하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장어를 바깥쪽에 껍질 있는 부분으로 썰게 되면 잘 안 썰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썰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요게 탕을 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 약간 요렇게 1.5cm에서 2cm 가량 되게끔만 썰어주세요. 네. 요렇게 해야 장어가 숟가락에 딱 얹어지는 맛이 있어요. 자, 요렇게 좀 썰어주세요. 이게 썰리는 소리 들리시죠? 네. 장어 살이요 엄청나게 탄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기력이 좋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기력도 탄력이 생길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 장어는요 워낙 영양적으로 좋기 때문에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어 먹고 나면 일단 스태미너 개선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피로 해소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러죠. 왜냐하면 장어에 있는 점액질이 콜라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낮춰준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게 시력 보호, 무슨 시력 강화 거기에도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혈행 완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무슨 굉장히 뭐 효능이 많아요. 만능이네, 만능. 그렇죠, 만능이죠. 자, 그랬으면 장어를 이렇게 좀 썰었으니까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일본은 보양식 하면 장어. 그렇죠. 아, 그게 첫 번째예요? 맞아요. 오. 자, 이렇게 지금 됐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밑간을 하는 과정을 하나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장어 부추탕이나 아니면 장어탕 많이 잡수실 텐데 미꾸라지 추어탕처럼 갈아서 하는 장어탕 아마 많이 드셨을 거예요.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뭐 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나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어 소금구이 많이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어 씹히는 맛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밑간을 하시는데 뭘로 밑간을 하냐면 일단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으로 요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국물 안에 들어가면 장어가 물하고 만나면은 혹시라도 장어에 있는 고유의 맛이 없어지나 물에 녹나 물론 물에 녹기도 해요. 근데 장어를 씹다 보면 싱겁잖아요. 그럼 네.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간을 좀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어가 맛술이 조금 필요해요. 그쵸. 그래야 조금 연육작용이 있어서 장어살이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 어느 정도 준비하냐면요. 요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딱 30분만 두시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놓을 게 있어요. 물론 장어에서 맛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요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마 우린물. 요게 제가 지금 3리터 준비했는데요. 왜 3리터 준비했냐면 요 장어 2마리, 장어 2마리가 장어를 한 마리를 손질을 하면은 700g 정도 나온다 그래요. 아무래도 큰 거는. 네. 그러니까 2마리니까는 1.4kg잖아요. 1.4kg에 3리터 정도 준비하시면 4인 가족이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먹었더니요. 굉장히 달달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데 6명까지도 드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요건 너무 간단하게 건다시마를 물에다가 그냥 투시켜서 요거를 서서히 침출되게끔 서서히 요 안에 있는 다시마 우린물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요거 딱 30분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준비했고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장어탕을 먹으려면 약간 국물이 걸쭉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자를 준비했어요. 감자 썰어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놨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감자 녹말 때문에 장어가 약간 이렇게 국물이 든든하니 좀 먹는 맛이 나요. 그다음에 시원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숙주도 준비를 해놨어요. 숙주. 자, 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장어 부추탕에는 꼭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부추가. 제목처럼. 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요거는 어떻게 써냐면은요. 너무 짧으면 맛이 그러니까 약간 숟가락에 딱 얹어지도록 3.5에서 4cm가량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나는 부추가 잔뜩 들어간 게 좋아요 하시면 제가 제시한 분량보다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 300g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부추는 그 영양 관련된 음식에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염소탕 먹으러 가도 부추를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염소의 그 살집하고 부추하고 또 소화가 잘 되도록 얘가 도와주거든요. 이 아릴 성분이.
그래서 부추도 준비하고요. 자, 부추가 쓰면 짝꿍으로 같이 붙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거예요. 깻잎. 아, 깻잎. 깻잎. 깻잎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칼로 써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손으로 뜯어서 쓰는 게 훨씬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왜 이러죠? 토속적이라 그러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채소가 준비가 됐는데 나머지 채소가 준비가 돼야죠. 양파하고 대파예요. 요거까지만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일부러 흰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 대파 흰 부분은 왜 흰 부분을 쓰냐면요. 초록 부분을 너무 오래 끓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점액질이 나와서 약간 쓴맛이 올라오면 장어 맛이 써져요.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 부분부터 이렇게 연녹색 부분까지만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자, 불을 세게 켜고요. 네. 제가 처음에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요 감자예요. 감자를 물에서 건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감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감자랑 뭐랑 같이 볶아주냐 하면 바로 30분 정도 냉장고 안에서 숙성시켰던, 연육시켰던 장어랑 같이 장어. 볶아주세요. 장어 좋죠. 어머나. 아낌없이. 아낌없이. 두 마리를 다. 국간장과 맛술을 밑간을 하고 네. 30분 이렇게 동안 넣어주세요. 뒀던 장어입니다. 요거를 볶아요. 왜 먼저 볶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왜 볶으냐면요. 이래야지만 장어 살이 탄력 있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냥 볶지 마시고 네.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볶아주세요. 그냥 국에 바로 끓이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그렇죠. 예, 맛이 없어질 수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볶아요. 많이. 네. 아, 벌써 맛있겠는데요.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정말 참 아쉽게도 우리 장현 씨가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못 드신다는 거죠? 아, 그럴 리가요. 장어를 못 드세요? 자기가 다 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볶아지면서 우리가 뭘 네. 넣어야 되냐면 바로 요거 넣어야 돼요. 마늘. 마늘. 그다음에 다진 생강. 아, 그죠. 생강 들어가요. 잡내 좀 잡아줘야죠. 다진 생강 넣어주셔야지만 요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장어랑 또 생강은 떼면 안 되는 궁합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볶아요. 그래서 양념에도 왜 생강 썰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아까 제가 준비했잖아요. 다시마 우린. 다시마 우린물.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죠, 이제? 저도, 네. 지난주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려서 말씀을 안 하고 기다리잖아요.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장어인데요, 뭐. 아우, 뭐. 몸보신 제대로 해야죠. 아, 그럼요. 시간 많이 남았죠? 네. 이렇게 지금 됐으면 이제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양파. 양파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파. 그리고 채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걸쳐 놓고 네. 여기다 된장? 이제 양념을 풀어야 돼요. 된장을 좀 된장을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된장. 곱게 해서. 된장 같이 풀고요. 된장을 같이 이렇게 풀어주는데 요거는 된장을 거르는 효과가 아니라 그냥 잘 풀리라고 제가 일부러 채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된장이 이렇게 잘 풀려요. 이렇게. 야, 이거 완성된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한 큰술 정도 넣어요. 요 비율은요, 제가 레시피를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 비율대로 하셔야 요 양념이 딱 맛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간장을 넣으세요. 아까 국간장 했잖아요. 네네. 진간장을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요. 오, 아, 좋다. 맞아요. 색이 이렇게 좀 저렇게 됐죠? 올라와야 돼요. 자, 그랬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 여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숙주를 넣어요. 아까 제가 숙주 안 넣었잖아요. 네네. 이제 넣어요. 숙주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자, 예인 씨 네? 여기서
퀴즈. 퀴즈 뚜껑인가요? 제가 2그릇 드릴까, 3그릇 드릴까 퀴즈예요.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어요. 네. 뚜껑을 덮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정답은요? 콩나물은 아는데 숙주 비슷하려나? 자. 숙주도 안 닫아요. 안 닫아요. 그쵸, 아쉽게도 그쵸. 오늘 장현 씨 못 먹게 됐네요. 철규 씨 거 예인 씨 줄라 그래요. 어머. 자, 이렇게 지금 막 끓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끓이냐면 센 불에서 5분. 어우. 그리고 약한 불, 중약불에서 거의 중간 불에서 25분을 끓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진짜 보고 싶어요. 완성된 거. 제가 약간 뜨거워서 요거를 좀 이렇게. 와, 어우, 장어 올라오는 거 봐요. 저 색 보세요. 어머나. 와. 자, 이렇게 됐죠. 네네. 자, 요게 끓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보이세요? 네. 제가 아까 장어 볶았잖아요. 네네. 볶으니까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네, 탄력이 있네요. 탱글탱글하게. 그렇죠. 요거 먹는 맛이 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궁합 맞춘 걸 넣어야 돼요. 뭘 넣느냐? 부추? 바로 부추.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를 마지막에 끓고 나서. 부추. 갑자기 저기 수제비를 넣고 싶어. 수제비 좋죠. 네, 제가 오늘 좋죠. 생방송만 아니었으면 아마 수제비 넣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제비는 댁에서 하셔도 좋고요. 전 여기다 떡국도 넣으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세요. 떡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안 넣은 게 또 있어요. 깻잎을 안 넣었잖아요. 네. 깻잎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깻잎 깻잎도. 향이 싹 퍼지면서 그럼 깻잎을 넣었으면 넣어야 되는 게 하나 빠졌어요. 들깨가루. 그렇죠. 이 들깨가루는 꼭 넣어야 되는데 들깨가루는 반 거피한 거예요. 반은 껍질을 벗기고 반은 껍질을 안 벗긴 걸 섞은 거예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넣어요. 이렇게. 보양식에는 또 들깨가루가 들어가줘야 네,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쫄깃해요. 각 지방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제피를 넣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아니면 산초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랬으면 간 맞춤을 해야 되겠죠. 간 맞춤. 네. 소금 2분의 1 큰술만 넣으면 딱 맞습니다. 아하.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요. 그 들깨가루 넣고 나서는 몇 분 정도 더 끓여야 돼요? 선생님? 들깨가루 넣었으면은요, 약간 퍼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5분만 더 5분, 하시면 돼요. 5분. 자, 그랬으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이 부추를 다 넣지? 요만큼을 왜 남겼지? 이상하시죠? 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나중에 올려주세요. 뜨고 나서 올리나? 뜨고 나서 위에다가 조금 더 올려드려야 네네. 돼요. 자, 그랬으면 어머나, 이제 뜬다. 이제 떠요. 왜냐하면 부추를 너무 막 나른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살짝 질긴 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부추 넣고 바로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맛있겠다. 장어 쪽으로 좀 그냥 장어를 좀 많이 퍼드릴게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군대에서는 저런 고깃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식을 뒤에서 받아, 뒤에. 밑에 깔아앉은 거. 가라앉아 있어. 네. 뜨거우니까 먼저 좀 갖다 주세요. 네. 맞아요. 초반에 줄 서 있으면 학교 급식도 그래요. 계산하느라고 조금씩 주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맞아. 네. 그냥 주거든요. 남은 거 다. 그 기억 나네요, 진짜. 근데 진짜 고수들은 첫 번째 얼른 먹고 뒤에 또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셨나요? 네. 야, 왔습니다. 장어탕.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정원 아나운서한테 요거를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예, 장어 리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국물 좋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쵸?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감자가요, 네.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일단 국물이 아주 좋네요. 네,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네. 고기 맛 좀. 국물이 진짜- 고소하니. 편하면서 구수하고 네네. 장어 우리- 리필이에요. 네. 장어 리필. 장어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좋구나. 근데 진짜 고소하다, 국물이. 그쵸? 굉장히 예. 고소하죠? 장어가 부들부들하니 좋네. 네, 완전 부드럽습니다. 진짜 국물이 시원하면서도 어.
깊은 맛도 나요. 네. 그 감칠맛도 싹 돌면서 아. 아직 저희가 그 들깨가루 넣고 5분 정도가 지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거 5분 더 두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도 딱 들어요. 장어 전혀 비린맛 없고 장어의 그 향은 그대로 있어요. 네. 야, 부추하고 진짜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게. 예. 아니 진짜 어쩜 이렇게 비린 맛이 하나도 없죠? 와. 맛술 들어갔지 뭐 생강 들어갔으니까. 와. 아, 좋다. 진짜 지금 비 오고 이럴 때는 보양식으로 이만한 거 없네요. 장어탕이 진짜 맛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랬으면 제가 두 번째 요리를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바로 장어 볶음입니다. 이 장어 마늘 볶음인데요. 장어를 일단 제가 아까 손질하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그렇게 손질을 하고 나신 다음에 요렇게 다 잘라주세요. 요거는 볶음이니까 젓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좋은 사이즈로 잘라야 되겠죠. 네. 한 1.5에서 한 2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물론 가장자리에 있는 지느러미도 다 정리가 됐어요.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네. 자, 그랬으면 우리 예인 씨 네. 또 한 번 질문할까요? 네. 이번에 이 장어 마늘볶음은 긴장 많이 밑간을 하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해도 맞아요. 됩니다. 오, 맞았어. 저 먹어도 되죠? 오늘 석점 다 더 드세요. 자, 왜 밑간을 안 하냐면 오늘 그 향신채와 같이 볶기 때문에 향신채에서 충분히 밑간에 대한 맛을 여기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이렇게 쪽마늘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마늘이 너무 굵다 그럼 반만 썰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생강이 있어요. 생강도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늘은 제가 좀 썰어줄 거예요. 불 잠깐 줄이고 올게요. 네. 아, 역시 생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어 요리할 맞아요. 때는. 그래서 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렇게 잘라서 약간 볶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0.8cm 정도 요렇게 썰어주세요. 너무 납작납작하게 얇게 썰지 마시고요. 요렇게만 썰어주세요. 왜냐면 충분하게 볶으면서 단맛이 생겨야 돼요. 네. 이 대파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얀색 부분을 쓰네요. 그렇죠. 그죠? 하얀색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만약에 초록색의 잎부분으로 하면 점액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쓴맛 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거 가지고 국물 낼 때는 그게 또 적절하지만 이렇게 볶을 때는 딱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대파까지 이렇게 다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장어 마늘 볶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청양고추라고 생각해요.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알싸한 맛 나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야, 이건 진짜 쫑쫑쫑 썬다는 표현이 맞아요. 딱이네요. 쫑쫑쫑.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매운 고추를 썰어 넣으면 알싸한 맛. 네. 그리고 요게 굉장히 칼칼하거든요. 네. 참 우리 그 맛의 표현도 알싸한 맛, 칼칼하다. 정말 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재호 아나운서.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체험단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밤부터 이거 드시려고 굶었으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홈쇼핑 보면 뒤에서 계속 먹고 있는 난 그게 적성이야. 자, 이제 여기 고추까지 이렇게 다 마련이 됐어요. 네.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대파, 마늘, 그다음에 청양고추, 그다음에 생강까지 준비가 네. 됐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 청양고추는 조금 빼주시고 파프리카나 피망이나 이런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고추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달궈진 팬에 그렇죠. 두르는 거죠? 그다음에 들기름도 같이 둘러주세요. 들기름이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다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죠. 향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마늘 넣어주세요. 통마늘이 그냥 네. 그대로. 처음부터 넣어요. 네. 그리고 생강도 넣어주세요. 대파도 넣어주세요. 대파 저렇게 썰어 놓으니까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씹는 맛이 있죠. 네. 저는 원래 자, 생강을 잘 안 이렇게. 먹는데 장어하고 하면 그렇게 맛있대요. 맛있죠. 네. 볶아요.
이 정도로 그랬으면 네네. 볶았으면 여기에다가 장어를 넣으세요. 쭉 다 넣어요. 장어를 볶을 때 지금 저는 쪽마늘을 넣기 때문에 장어 안에 마늘의 향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하느냐, 다진 마늘을 좀 넣어요. 그리고 생강청을 넣어주세요. 생강청. 약간 네. 단맛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간장 넣어주세요. 청주 넣어주세요. 청주까지. 이제 볶기만 남았어요. 네. 이제 다 볶았어요. 볶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장어가 탱글탱글. 어머나. 탱글탱글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요거. 청양고추 네, 매운고추. 넣어주세요. 장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집에서 해 먹을 거란 생각 못 했거든요. 이렇게 볶으면 끝인데 이야.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뭘 넣느냐. 요거 통후추거든요. 통후추를 이렇게 갈아서 굵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끝이에요. 네, 바로 배달 한번 쓱 해볼까요? 네. 맛있겠다. 아우, 장어탕도 너무 맛있는데 저 볶음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장어탕은 이거 진짜 수준급이에요. 지금 저희가 다 먹느라고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장어 마늘볶음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와,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너무 좋죠. 와, 쫀득쫀득해요? 네. 아니 어머나. 향 자체가 이미 맛있어요.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장어가 탱탱하다. 그렇죠. 굉장히 탱탱하죠. 그러네요. 딱 잡는데. 향신채에다가 충분하게 볶았기 때문에 그렇게 탱탱한 기운이 살아 있어요. 엄청 탱탱한데요? 야, 장어탕에 들어가 있는 장어하고는 또 달라. 그렇죠. 또 다른 네. 맛이죠. 이거는 진짜 밑간 안 했는데도 간이 적절히 너무 배어 있고 향신채에다가 볶았을 때 맞아요. 이런 맛이 나나 봐요. 고추기름하고 들기름하고 향신채에다가 충분하게 볶았기 때문에 장어 살집이 굉장히 튼실하고요. 그 안에 있는 마늘도 완전하게 다 익혀졌잖아요. 이렇게 잡수시면 진짜 밥도둑 반찬이 따로 없죠. 그리고 한 번씩 씹히는 그 청양고추 향이 입안에 싹 퍼지는 게 맞아요. 아이들 집에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 따로 해서 꼭 청양고추 넣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데 이 맛이 난다는 거는 이거 와. 이거 장어가 탱글탱글하네. 네. 장어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요, 참외 저러면? 들어간 거랑은 또 탱글의 맛이 완전 다르네. 네. 아. 요새 온라인 판매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맛있는 장어 요리로 보신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맛있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 약간 좀 무거웠죠. 그쵸, 장어라. 맛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네. 엄청 가벼운 요리, 두부 요리로 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두부 요리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 중 두 번째인 중복인데요.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고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된 곳도 많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시간당 30mm가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로 오늘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선 바람도 강합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이니까요. 날아갈 만한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벌써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할 텐데요. 소나기 특성상 불시에 짧고 굵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표시 광고 제한, 자정 노력을 위한 벌칙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이상식 국회의원은 행정사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대한행정사협회가 제대로 이제 출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행정사회 황혜봉 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업무 신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대한행정사회에서 등록제로 전환해가지고 대한행정사의 자정 능력 그리고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고 표시 제한 이런 것을 두어서 이것을 통해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중복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덥지근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울 때는 몸보신 해줘야죠. 오늘 만들어본 장어육 레시피 또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